엘 클라시코다운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대부분의 경기 주도권을 쥐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연이은 세트피스 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엘 쿤데의 결승골로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양 팀의 전술적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블록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졌고 바르셀로나는 이를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레알은 4-2-3-1 블록을 구축해 바르셀로나를 제어하려 했습니다. 발베르데가 피벗으로 올라와 슈아메니와 호흡을 맞췄고 세바요스는 왼쪽, 비니시우스는 최전방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4-3-3 빌드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플릭 감독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주엘 쿤데를 안쪽으로 좁혀 3백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를 구성하면서 역습에 대비했고 마르틴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측면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덕분에 하피냐는 중앙으로 이동해 페란과 가까이 포지션을 잡으며 레알 수비수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레알 수비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페드리와 올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둘은 대용보다 한 라인 위에서 상대 피벗을 공략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특히 페드리는 깊게 내려와 대용과 나란히 위치해 빌드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제공하며 레알 수비진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레알은 4-2-3-1 구조를 통해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페드리가 깊게 내려오자 발베르데는 그를 따라가면서 수비 라인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벨링엄 역시 대용을 견제하기 위해 깊게 전진했기 때문에 라인 사이에 커다란 공간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쉽게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추아메니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비니시우스의 압박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작정 바르셀로나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 뛰쳐나갔고 압박의 강도와 각도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국 센터백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레알의 라인 간격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용과 페드리는 비니시우스의 압박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아주 편안하게 패스를 통해 상대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의 백패스를 압박 트리거로 삼아 비니시우스가 빠르게 달려가 쿠바르시에게 압력을 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은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쿤데와 이니고를 향한 두 가지 패스 루트가 이미 열려 있었고 호드리고와 세바요스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니시우스의 압박은 너무나 쉽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니시우스와 미들라인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수가 피벗에게 압력을 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용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은 채 라인 사이에 위치한 야말에게 손쉽게 볼을 튕겨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포백이 낮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레알의 측면 윙어들은 전혀 압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비니시우스는 무의미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페드리가 볼을 잡는다면 그는 오직 발베르데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대용과 페드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라인 사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요소는 올모의 포지셔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앙에 머물렀다면 추아메니가 따라붙으며 어느 정도 양쪽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가능했겠지만 올모는 의도적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는 엄청난 공간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열린 공간을 끊임없이 활용한 선수는 바로 하피냐였습니다. 그는 수비 라인이 아닌 미드필드 라인 가깝게 내려와 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알 수비수들은 쉽게 전진할 수 없었고 게다가 페란이 언제든지 뒷공간 침투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스케스는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하피냐를 따라 전진하면 깊게 올라온 마르틴에게 넓은 측면 공간을 허용하게 되고 자리를 지키자니 하피냐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잡았고 그 결과 하피냐와 마르틴 모두에게 자유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 시퀀스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니고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하피냐는 라인 사이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각각 대용과 페드리를 맨마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니고에게는 하피냐를 향한 종패스 각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피냐는 라인 사이에서 돌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피냐가 레알 수비 라인이 아닌 미들라인과 가까운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깊게 전진해 압박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틴이 터치라인 깊숙한 지점까지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바스케스는 순간적으로 1대2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피냐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페란이 측면으로 연결하면서 마르틴은 넓게 열린 공간을 활용해 손쉽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호드리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르틴이 아닌 이니고를 견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마르틴은 왼쪽 측면에서 너무나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알은 오른쪽 측면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 채
채 바르셀로나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허용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호드리고는 깊게 올라간 마르틴이 아닌 오히려 전진하는 이니고를 의식하며 주시합니다. 따라서 바스케스는 하피냐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마르틴에게 붙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마르틴은 전혀 압박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투 패스를 성공시켰고 하피냐는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피냐는 단순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중앙으로 이동해 페란과 수직 혹은 같은 위치를 중복시키며 침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초기에 투입된 프란 가르시아는 야마를 막기 위해 측면으로 넓게 빠졌고 추아메니는 올모를 주시해야 했기 때문에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넓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피냐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폭넓은 공격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때로는 쥘쿤데가 빠르게 해당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미끼 역할을 해줬고 덕분에 야말은 보다 편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쿤데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피냐와 페라는 같은 영역에 포지셔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선수가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 한 명이 수비수 두 명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명이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침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랑 가르시아는 야마를, 추아멘에 있는 올모를 마크하느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하피냐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벌어진 간격을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점점 더 소극적인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샤의 전방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추아메니는 점차 깊은 위치로 떨어졌고 결국 전반 내내 5-4-1에 가까운 수비 블록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인 사이 공간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레알의 미들라인은 중앙 공간을 제어하는 데 경과함이 부족해 보였고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견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위험 지역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대용이 포켓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알은 중앙을 통한 전개가 어려워지고 측면 루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딜레마 때문입니다. 바스케스는 계속해서 1대2 수적 일세에 놓였고 호드리고는 전진한 마르틴을 견제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알은 종종 6-3-1에 가까운 수비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곧 레알이 오른쪽 측면 역습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호드리고가 상대 골대에서 너무 멀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드리고는 오른쪽 공격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터치 수는 물론 드리블 성공 횟수에서도 절망적인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안첼로티는 후반전에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호드리고를 빼고 음바페를 투입하면서 레알은 4-3-1-2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목적은 3명의 미드필더로 중앙을 단단히 보호하고 빠른 스피드를 지닌 2명의 공격수를 활용해 골문을 직접적으로 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벨링엄은 해당 위치에서 공중볼 경합과 루즈볼 획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레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모드리치와 길러까지 투입되면서 레알은 전방에서 매우 강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최후방이 공격수와 1대1 상황에 놓이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바르셀로나를 높은 위치에서 제어하려 했습니다. 결국 한 번의 프리킥, 한 번의 코너킥 상황에서 레알은 그들의 특유의 역전 DNA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전방 압박은 결국 83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리디거의 시야 뒤를 파고든 페란의 침투와 쿠르트와의 성급한 전진이 겹치면서 페란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은 쥘쿤데였습니다. 비니시우스를 경기 내내 제어했던 그는 결정적인 순간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바르셀로나의 코파델레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이 경기는 플레기 안첼로티의 수비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균열을 가한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에게 끊임없이 딜레마를 안겼고 결국 그들은 점점 더 수세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레알은 특유의 집념과 투지로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할 뻔했지만 슈퍼 쥘쿤데의 활약 덕분에 바르셀로나가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소감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